네, 안녕하세요. 식을 통해서 두 번째 만나 뵙게 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의 강재승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출연인데요. 지난번 출연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학자라는 사람이 앞타민 C를 홍보하는 것이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앞타민 C 복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일반 비타민 C하고 병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 비타민C와 동일하게 메가도즈 섭취가 가능한 것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요약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앞타민C는 목적에 따라 적정량 섭취가 가능하고 기존 비타민C하고도 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비타민C하고 똑같게 동일한 개념으로 메가도즈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도 그렇지만 이번에 출연한 것도 앞타민 C라고 하는 어떤 특정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비타민 C 기능적인 장점, 그리고 그거를 개선시킨 또 앞타민 C라는 물질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설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앞타민 C는 비타민 C와 같이 연구에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또 제품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비타민 C하고 앞타민 C 두 가지 물질을 모두 연구해온 입장에서 이미 잘 알려진 비타민 C의 효능을 바탕으로 해서 앞타민 C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완적인 가능성, 그런 부분들, 또 장점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제가 또 다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타민 C와 앞타민 C 섭취가 우리 몸에 왜 필요한지 지난 인터뷰를 아직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비타민 C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타민 C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만들지만 사람이나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아니면 보충제로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고요. 가장 대표적인 작용은 항산화 작용이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를 보호하고,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여준과 동시에 우리 몸의 중요한 피부의 구성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연골의 구성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앞타민 C는 이런 비타민 C의 기본적인 효능을 바탕으로 해서 체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보완된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타민 C와 앞타민 C의 우열을 가린다기보다는 구독자 여러분 개인의 건강 목적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이 바로 앞타민 C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가 몸에 부족하면 괴혈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극단적인 사례 외에 비타민 C 부족을 의심해야 하는 몸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괴혈병이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정말 우리 몸에서의 극단적인 혈관이 터지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질병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먼저 아주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그리고 감기 한번 걸리면 회복이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도 사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주말 동안 좀 고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서 괴혈병이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잇몸에 출혈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부딪히면 멍이 잘 들고, 그리고 콜라겐 합성이 안 되니까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과 동시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의 치유에 있어서도 지연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게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합성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소에 영양 상태를 잘 점검을 하시고 일상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몸 안 염증과 독소는 왜 생기는 것이고 앞타민 C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몸에 이제 염증과 독소가 쌓이는 가장 주된 이유는요,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뭐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중요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과도한 피로에 의해서 유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떤 그 불규칙하고 불균형된 식습관, 그리고 최근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이런 인자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 유발에 의해서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또 노화를 촉진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만성염증의 가장 큰 주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로라든지 면역 저하로 연결이 되는데 이 비타민 C는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서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타민 C는 이런 비타민 C의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체내에서 산화하고 분해되기 쉬운 한계를 보완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된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타민 C에 비해서 염증을 조절하고 독소가 몸에 쌓이는 것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비타민 C를 선택할 것이냐 앞타민 C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지가 좀 더 넓어졌다라고 하는데 비타민 C와 앞타민 C의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새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짬뽕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삼선 짬뽕을 먹을 것이냐. 같은 짬뽕인데 삼선 짬뽕이 조금 더 비싸죠. 그렇지만 짬뽕의 매콤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냥 짬뽕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해물의 어떤 뭐 시원한 맛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삼선 짬뽕을 선택을 하는 거죠. 비타민 C와 앞타민 C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비타민 C만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C에 의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비타민 C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앞타민 C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루 적정 복용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C 하루 섭취 기준을 얘기할 때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하는 그 일일 권장량을 참고하는데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에 약 75에서 90mg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요새 뭐 100mg까지도 넘어갔습니다만 일단 안전한 상한선은 2000mg, 약 2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 이걸 우리 흔히 메가도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루에 뭐 5에서 10g 정도까지도 섭취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메가도즈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왜?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에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이것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배출되는데 배출되는 과정에서 일부 분들에게서는 위장이 불편하다거나 또는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앞타민 C는 비타민 C의 체내 작용을 늘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타민 C를 과량으로 복용하는 메가도즈 방식의 형태로 복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정도 섭취하시는 게 적정하다라고 저는 권장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추가로 더 비타민C를 섭취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경우에는
앞타민 C가 아닌 비타민 C, 보통 우리가 1g짜리가 한 알인데 그것을 한 알 내지 두 알 정도 더 중간중간에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타민 C를 먹고 두근거림이나 부종이 나타날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하나요? 예, 이거는 뭐 앞타민 C뿐 아니라 비타민 C를 먹었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섭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일단 그 본인의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특히 메가도주로 섭취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뭐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이게 우리 몸에서의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위장관의 자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투압의 변화로 인한 우리 몸에서 일시적인 체액의 이동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의 변화나 부종이 이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타민 C 역시 체내에서의 작용이 길어졌다 뿐이지 비타민 C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섭취 간격을 늘리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전문의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상 반응이 아니고요. 내 몸에 맞는 용량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을 먹더라도 적정량이 있는데 그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g을 먹였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진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거는 용량을 줄여봅시다 라고 하고 용량을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먹는 비타민C 또는 비타민C의 효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효능을 보기 위해서 먹는 앞타민C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타민 C 섭취로 비타민이 공급되었을 때 비교적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질병이나 상태가 있다면요? 일단 비타민C 하면 저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감기에 걸려서 주말에 좀 고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감기가 진행이 되기 전에 감기가 걸렸다라고 느꼈을 초기 단계에 비타민 C를 3알 내지 4알까지 먹습니다. 그러면 감기 증상이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는 현상을 많이 관찰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선 효과다라고 하면 초기 감기에 비타민 C의 효능. 사실 저는 어저께 앞타민 C를 4알을 먹었습니다. 예, 메가도즈 먹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저는 비타민 C도 쭉 지금 20년째 먹어왔고 앞타민 C도 거의 뭐 지금 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한 10년째 먹고 있기 때문에 제 적정량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감기 증상이 있으면 앞타민 C 4알까지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먹었더니 오늘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초기 감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이 출혈이 있다거나 또는 치주염 같은 어떤 염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만성 피로와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피부의 탄력이 저하가 되거나 피부에 주름이 있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비타민C나 또는 앞타민C를 섭취하셨을 때 즉각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한 효과를 많이들 보신다고들 하는데 이 효과들을 과연 앞타민C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또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타민C는 비타민C의 작용 시간을 길게 연장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효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아주 큰 상황, 다시 말해서 뭐 산소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한다거나 또 스트레스가 큰 상황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수면이 부족한 상황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나의 피로와 연결이 돼서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됐다라고 했을 때 비타민C나 앞타민C를 섭취하셨을 경우에
비교적 빠르게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결국은 우리 몸에서의 회복 과정을 빨리 도와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개인차가 클 수가 있어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비타민C 먹으면 좋아진다고 했지 하고서 비타민C를 드시고 난 후에 왜 빨리 이런 현상들이 완화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러한 스트레스나 그러한 증상들을 유발시킨 생활 패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보완을 하는 과정을 같이 함께 해주셔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효능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비타민C, 앞타민C 섭취가 피로 회복에 좋다면 간도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하는 게 유명한 제약회사의 어떤 의약품의 선전에 나와서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제가 2013년도에 글로 너크아웃 마우스, 그러니까 글로 유전자 변형 마우스라고 해서 사람처럼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생쥐에다가 비타민C를 투여하지 않고 난 후에 간염을 유발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간에서의 변화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 보면 간세포 손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부족에 의해서. 근데 비타민C를 공급을 하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어떤 급성 간 손상이 유발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면역 반응이 지나쳐서 생긴 급성 간 손상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완화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비타민C는 간세포 자체를 보호하고요. 간의 회복 환경을 돕는다는 그러한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앞타민C를 이용해서 또 이러한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와 앞타민C가 필요한 간에, 특히 손상된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논문을 게재를 했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앞타민C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 몸에 NK세포라고 하는 어떤 항암세포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한 예가 있는데, 이때 이제 앞타민C를 복용을 한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거기서 NK세포를 분리를 하는데, 분리하기 전에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혈액 내 인자들에 대한 검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모든 사람에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혈중에서의 알부민 수치가 상승이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알부민은 간 기능을 대표하는 지표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을 해보면 비타민C, 특히 앞타민C는 필요한 간의 회복뿐 아니라 간 기능 전반의 기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가장 뜨거웠던 건강 키워드가 혈당인데요. 전 국민이 혈당 스파이크를 경계하는 상황인데 비타민 섭취와 혈당 관리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타민C에 대한 연구를 한 지가 1999년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는 27년째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염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뇨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결손된 마우스 생쥐를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이 결과가 현재 논문으로 게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자료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비타민C가 부족하면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당 섭취의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보면 비타민C가 투여된 생쥐나 아니면 정상 생쥐에 비해서
1.5배 대비 2배가 훨씬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더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에 의해서 혈당이 조절이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부위가 췌장이거든요. 근데 췌장에서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슐린의 분비가 뚜렷하게 감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비타민C가 혈당 조절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겠고요. 앞타민C도 이러한 혈당 안정 과정에서 비타민C가 체내에서 더 오랫동안 작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혈당 안정 과정에도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비타민C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난 인터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비타민C, 앞타민C를 드셨다고 해서 유산균을 드시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비타민C하고 앞타민C는요, 우리 장내 세균총이라고 얘기하는 장내 미생물들 중에서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익균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들이 장에서 잘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비타민C 또는 앞타민C를 같이 드셔주셔야지 유산균들을 드시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또 하나의 제 연구 결과는 뭐냐 하면 장에 장염증을 유발을 했을 때 정상적인 생쥐의 장은 비타민C를 투여한 장의 길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염증이 없이 정상적인 길이를 유지를 했는데 염증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결국은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서로 붙어서 찌그러지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비타민C가 결핍된 상태에서의 장의 길이를 보시면은요, 정상생쥐와 비타민C를 투여한 균에 비해서 굉장히 장의 길이가 짧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짧아진 상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균이 생착하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악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비타민C와 앞타민C가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잘 형성이 돼야지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늘어나는 현상이 방지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산균의 좋은 효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타민C 그리고 앞타민C는 유산균의 생활 환경, 우리로 얘기하면 집이나 이런 사무실이 되겠죠. 여기를 먼저 정리해주는 그러한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비타민C 섭취로 변비나 장 문제가 해소되면 묵은 변이 해결되면서 감량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한 비타민 섭취가 내장 지방, 비만 해결에도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C 섭취를 하게 되면 변비나 장 기능이 개선이 되겠죠. 아까 그 장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정상과 동일하게 길이를 유지시켜주거나 늘려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장 기능이 활발해지니까 묵은 변이 빠져가지고 살이 빠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체중에 있어서도 묵은 변이 나가니까 체중이 감량이 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제 스승님이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타민C의 대가이신 이황재 교수님과 제가 처음에 연구를 할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배에서 나오는 가스, 흔히 얘기하는 말 방구라고 하죠. 방구 냄새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악취나다던 방구가 냄새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장에서의 유해균들을 조절을 해서 이 유해균들이 거기에 있는 변을 계속 붙잡아서
그 변들이 썩는 과정, 그걸 우리는 부패라고 하죠. 그 과정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묵은 변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시적인 체중의 변화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장 환경이 좋아지면서 장 대사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에서의 만성 염증을 낮추고 장내 유익균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데, 여기에 또 부가적으로 또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혈당 조절이라고 하는 인슐린에 의한 당 대사는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사용 효율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건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왜냐하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분해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 형태로 쌓이지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C가 또는 앞타민 C가 직접 지방을 태운다라고 하기보다는 지방이 쌓여서, 특히 내장 지방, 이 내장 지방을 염증 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은 살이 찌는 쪽으로 가는데 이 내장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니까 결국은 살을 뺀다라기보다는 살이 덜 찌는 쪽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러한 그 비타민 C, 앞타민 C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타민 C 또는 앞타민 C의 섭취 자체는 물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방이 쌓이는 것과 비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간뇨로 잠을 못 자는 어르신들도 많은데요. 비타민 섭취가 야간뇨 해결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 야간뇨 또는 잔뇨라고 하는 건 결국 방광 또는 전립선의 문제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특히 이 야간뇨라고 하는 거는 과민성 방광염, 그러니까 방광이 예민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야간뇨가 많으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민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방광에 존재하는 신경, 이런 것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 참 늙은 것도 서러운데 모든 게 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방광, 특히 방광에 관장하는 신경의 기능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비타민 C나 앞타민 C가 하는 역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 능력을 통해서 이런 예민해진 신경에 대해서도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 또는 방광 주변의 혈관의 기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 과도하게 소변 신호가 느껴지게 되는 거를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야간뇨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간뇨가 조절이 됨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 자체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건강이나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또는 앞타민C는 이러한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컨디션과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아주 훌륭한 조력자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최근에 노화를 치료한다는 개념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타민 섭취가 노화 방지엔 어떻게 기여하나요? 이 노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좀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세계적인 장수 국가들은요, 추운 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위치합니다. 멕시코의 안데스 산맥이나 불가리아라고 하는 지역, 추운 지역이죠.
그 지역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산소가 부족합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활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대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활성산소의 생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건 노화가 그만큼 더디게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장수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장수국가란 말씀을 들어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더우니까 호흡을 계속하다 보면 산소를 많이 쓰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결국은 빠른 노화의 주범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혈구의 수가 500만 개인데 여자는 400만 개입니다. 여자가 100만 개가 더 적거든요. 적혈구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해요. 그럼 산소를 그만큼 덜 운반을 해도 남성과 동일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산소를 그만큼 덜 쓴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활성산소의 생성이 적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 수명이 높은 이유도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노화를 치료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비타민 섭취가 노화 방지에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활성산소의 생성을 그만큼 조절한다는 거죠.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노화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 과정까지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 늦춰지고, 그 다음에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콜라겐 합성이 증가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피부나 또는 중요한 혈관이나 그 다음에 우리 몸속의 장기의 탄력 등을 지켜주면서 기능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면역 기능하고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그 면역 기능이 활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해주는, 물론 긍정적인 쪽이겠죠. 그러한 작용을 바로 비타민C와 앞타민C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피로와 회복력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타민C와 앞타민C의 섭취는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젊게 활발하게 유지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몸의 관리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루하루 쌓이게 되는 이러한 아주 자그마한 선택, 비타민C나 앞타민C를 섭취하신 이런 아주 자그마한 선택이 노화의 속도까지도 늦출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피하고 싶은 노화 중에 하나인 탈모 예방이나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를 해드리면, 저하고 동갑인데 제 동료 교수가 있는데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항상 이제 놀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 친구한테 과연 비타민C와 앞타민C가 탈모를 갖다 개선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임상시험을 해봤어요. 그 친구한테 직접. 근데 물론 이제 실험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이 친구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아마 탈모라고 하는 거는 정말 외형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탈모의 대표적인 원인은 일단 유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성의 경우에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모공이 있는 모공 주변의 두피의 혈류의 흐름이 저하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발은 생각보다 이 혈관과 영양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로 가는 그런 혈류가 줄고 염증이 쌓이게 되면 이 모발의 모근 세포의 성장 신호가 약해집니다. 근데 이 비타민C와 앞타민C는요, 이 활성산소를 줄여서 두피 환경의 염증 부담을 낮춰주고, 특히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니까 이게 모근세포가 들어가 있는 모낭을 지지하는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리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심해야 될 그러한 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철분 흡수거든요. 근데 특히 탈모와 관련해서는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 탈모가 또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C는 이런 철분 흡수를 도와줘서 모낭 주변에 있는 미세혈관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모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나 앞타민C가 단 한 번만으로 어떤 탈모를 치료하지는 않지만 머리카락을 키우기에 좋은 토양, 다시 말해서 장에서 장내 세균이 자라기 좋은 토양을 만들듯이 두피가 머리카락을 키우기에 좋은 토양을 만드는 데에는 분명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 머리숱과 탄력을 지키는 아주 재밌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밥타민C가 뇌에 병변 물질 제거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저번 출연에서 파킨슨이라고 하는 퇴행성 뇌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 하면 파킨슨, 치매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역시 치매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치매와 관련된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뭉쳐가지고 그 뇌에서의 헤마라고 하는 부위에 기억을 관장하는 신경세포에 침착이 돼서 그 세포가 죽음으로 인해서 기억 기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치매의 발병과 진행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동물 모델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억제가 되는 걸 봤더니 앞타민C, 물론 비타민C의 효과도 있었지만 앞타민C를 투여했을 때 좀 더 뚜렷하게 완화되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의 생쥐를 가지고 얘가 제대로 운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시행을 해봤을 때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이 굉장히 뚜렷하게 개선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타민C와 비타민C, 그중에서 특히 앞타민C는 기본적인 뇌에서의 어떤 보호작용을 보다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치매의 발생이나 진행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게 제 연구의 결과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뇌가 파킨슨이나 치매와 관련된 뇌세포의 손상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비타민C와 앞타민C, 특히 앞타민C가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섭취와 관련된 여러 썰도 많은데요. 비타민C가 몸에 해롭다면서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이 논문을 저도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회가 되면 꼭 일반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 기회가 드디어 왔네요. 일단 이 논문은요, 세포나 동물이나 인체와 같이 생물학적인 시스템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 시험관 내에서만 진행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정말로 이거는 절대로 인체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아주 면밀하게 읽어보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갖다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비타민C가 철과 반응을 하게 되면요. 아까 비타민C가 철분 흡수하는 데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철은 3가의 철과 2가의 철이 있습니다. 이 3가의 철을 2가의 철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비타민C가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철을 안정화된 형태의 철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촉진하는 동안에 탄소와 같은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 그걸 우리 레디칼이라고 하는데 이 레디칼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핵심적인 결과고요. 이 레디칼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우리 몸에 손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추론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생물학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시험관 내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그 실험도 어떠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냐면 pH라고 하는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3에서 4, 우리 위산이 2에서 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산성에서 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몸에서 일반적인 pH는 7에서 8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중성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 몸하고는요, 완전히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단순히 철과 반응하는 비타민C의 반응만을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C가 철과도 반응하지만 그 주변에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 그 물질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라디칼이나 이런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몸에 해롭다라고 하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비타민C는 우리 몸속에서 해로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산화스트레스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타민C와 철과의 반응은요, 정말 이거는 우리 몸에서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실험한 그러한 3가의 철을 2가의 철로 바꾸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서의 비타민C 섭취와는 연결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몸에 해롭거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이 논문을 통해서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비타민C 또는 앞타민C 보충이라고 하는 게 인체의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논리적으로 비약이 아주 큰 그러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시한 몸에 해롭거나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결론은 100% 잘못된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교수님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요. 메가도스 효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하면 메가도즈라고 하는 그런 그 네 글자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효과도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미국 내과 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왼쪽의 그림은요, 경구로 섭취했을 때의 혈중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주사로 맞았을 때의 혈중 농도입니다. 보시면 경구로 섭취했을 때는 3g을 먹었을 때, 그때가 경구에서의 가장 높은 농도다라고 미국 내과 학회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6 times per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루에 6번 나눠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500mg씩 6번을 나눠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비타민C는 500mg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의 흡수율이 70 내지 80%고 이것이 1g, 1.5g, 2.5g, 3g으로 올라갈수록 흡수율은 많게는 30% 이하로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6번 나눠서 3g을 먹었을 때의 최고 농도는요, 220입니다. 뒤에는 마이크로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를 빼더라도 220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주사로 같은 3g을 맞았을 때를 보시면 1760입니다. 무려 8배입니다. 8배. 그러니까 같은 3g이라도 경구로 투여하느냐 주사제로 맞느냐에 따라서 메가도즈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 연구는 누가 했냐 하면 마크 레빈이라고 하는 미국의 내과 의사가
한 연구 결과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셨냐면 하루 권장량이 75에서 90mg이다라고 하는 권장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바로 이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그 미국 내과 학회지에 실린 이 논문은요. 지금도 미국 내과 의사들 사이에서 비타민C 메가도즈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메가도즈를 한다라고 하는 건 보통 하루에 5 내지 10g 이상을 드시는 경우가 되는데 혈중에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5 내지 10g 드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걸 드시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흡수율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3g 정도가 최고고 그것도 하루에 6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데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메가도즈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요. 알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셔서 주사제로 정맥주사로 맞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타민C에 대한 메가도즈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속시간이 비타민C는 3시간째에 올라갔다가 6시간째에는 떨어지는 앞타민C는 12시간째에 올라갔다 그 이후에 쭉 떨어지는 숯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6번씩 3g을 500mg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 나는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타민C를 드시면 돼요. 그럼 앞타민C는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농도를 쭉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몸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정한 메가도즈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동네 병원에서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 수액치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정맥으로 보통 한 10g 정도 놔주시거든요. 그 10g 정도 맞으시고 또 평상시에는 비타민C가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C로 5g, 10g, 뭐 적게는 3g 드시던지 앞타민C로 하루에 아침 하나 저녁 하나를 드시든지 하면서 메가도즈의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그럼 왜 앞타민C는 주사제가 없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앞타민C도 현재 주사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사제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임상실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조만간 앞타민C를 이용한 정맥주사제도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타민C를 복용을 해서 평상시에 메가도즈의 효능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정맥주사를 통한 어떤 메가도즈의 효과도 앞타민C 정맥주사제로 효능을 느끼실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타민C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는데 그래도 난 좀 더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중간중간에 일반 비타민C를 드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반드시 앞타민C만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타민C는 지속적으로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일 뿐이지 비타민C하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나는 좀 더 많은 양을 먹고 싶은데 사실 앞타민C가 조금 비싸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 앞터머라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타머를 합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게 아직까지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타민C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앞타민C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앞타머를 주문을 하더라도요. 연구비로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고가인 실험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앞타민C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품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량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단가가 낮게 그 앞타머를 주문해서 앞타민C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타민C보다는 가격이 고가인 거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또는 아침에 한 알만 드시고 나머지는 비타민C로 쭉 메가도즈를 하시고 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가도스를 시도하다가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비타민 C의 메가도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가도즈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잦은 현상입니다. 물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단을 해야죠. 이걸 갖다 억지로 참으면서까지 계속적으로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몸이 비타민C나 앞타민C를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넘었다라고 하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또는 즉시 용량을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내 몸에 맞게끔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개인에게 맞는 적정량으로 조절을 하시고 난 후에 다시 복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항암 치료처럼 강도가 높은 치료나 약을 먹고 있을 때 앞타민C나 비타민C 등의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나요?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나 화학요법을 받을 때 비타민C나 앞타민C 같은 영양제를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임상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암 환자분들의 주치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드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일단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대학병원 종양내과에서 매우 정밀하게 설계된 치료 과정이고요. 그리고 항암제가 투여돼서 진행되는 치료 중에는 다른 약물이나 특히 한약제제나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복합 물질이나 이런 거라든지 영양제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왜냐하면 항암제 투여 중에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치료에 사용하고자 하는 항암제의 항해효과가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 중에는 영양제 복용을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C의 항암 치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논문이나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항암 치료 기간에는 반드시 담당하고 계신 주치의 암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을 저는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가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난 후에는 휴식을 취하는 휴지기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또는 쉬고 그 다음에 3차 그렇게 해서 쭉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휴지기라고 하는 게 항암제로 손상된 면역세포나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차가 끝나고 2차 항암치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검사하냐면 백혈구등 면역세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었으면 치료를 재개하죠.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항암 치료 동안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감염이나 이러한 부분들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 자체는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타민C, 특히 앞타민C는요, 면역세포의 숫자뿐 아니라 기능을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 연구, 그 다음에 건강한 정상인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투여 중에는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복용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항암 치료 사이에 회복 기간에 나는 좀 더 빨리 회복력을 끌어올리고 싶어. 그리고 2차 항암 치료에서 좀 더 나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휴지기 기간 동안에는 비타민C나 앞타민C를 복용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는 그러한 것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일부 주치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비타민C 또는 앞타민C의 효능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관찰하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동물에서 또는 세포에서 진행한 경우인데 이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이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항암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줄이면 부작용은 사라지지만 효과 자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없는 농도의 항암제를 쓸 때 비타민C나 앞타민C로 보완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세포와 동물에서 해봤더니 절반으로 줄여서 부작용이 없지만 효과가 안 나타났던 항암제의 항암 효과가 비타민C와 앞타민C의 보완에 의해서 특히 앞타민C의 보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현상을 관찰을 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 연구 단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비타민C나 특히 앞타민C는 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치료 사이사이에 회복을 돕는 조력자이거나 치료 도중에 있는 상황에서 암세포의 부작용을 줄임과 동시에 효능을 높여주는 그러한 물질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놓고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콩, 채소, 과일처럼 자연에서 난 것들을 충분히 먹으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 의식동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좋은 약은 음식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콩이나 채소나 과일 충분히 먹는다면 비타민 섭취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그런 식사는 일단 토양 자체가 오염이 되면서 토양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콩이나 채소나 과일의 영양분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생으로가 아닌 저장이나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양분들이 많이 손실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식재료를 불규칙하게 드신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예전만큼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양을 채운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식단의 빈칸을 메워주는 후보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부족한 부분만 똑똑하게 보완을 한다는 측면에서 영양제나 영양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한 스푼을 물에 타 먹으면 영양제를 따로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유행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게 다 유행이잖아요. 뭐 옷도 유행이고 뭐 요새 뭐 두쫑크라고 해서 디저트도 유행이고 다이어트도 막 유행을 타잖아요. 근데 이 소금을 물에 타서 먹는다라고 하는 건 소금이 미네랄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물에 타서 드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무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소금에는 비타민 C나 비타민 B 같은 비타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중요한 근육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소금에는 중요한 글루타치온과 같은 항산화 물질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미네랄만 있을 뿐이에요. 더군다나 미량 원소들이 제한적인과 동시에 뭐는 많냐면 나트륨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트륨이 과잉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혈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특히 미네랄 소금은요, 보조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모든 영양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영양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조합을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루 첫 끼 공복에는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네, 최근에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어라. 그러면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몸에서의 항산화 시스템에도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아침 공복에 첫 섭취를 하는 거는 올리브유는
조금 느끼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는 거를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밤새 비어있던 어떤 위나 이런 데에 부담 없이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이것이 핵심인데, 그 시작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한 컵, 그걸 이용해서 수분을 보충을 해주고 그러면서 장 운동을 서서히 깨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정도 드시면 이게 이제 담즙 분비를 도와서 또 소화를 부드럽게 하고 염증 완화에도 기여할 수가 있고요. 또 오메가3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공복에 이제 흡수가 될 경우에는 염증 조절이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또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드시면 좋겠지만 이게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 앞에서의 워밍업이 끝나고 난 후에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 중에 이제 단백질의 보충을 위해서 뭐 그릭 요거트라든지 특히 달걀의 흰자에는 알부민이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달걀 등을 더하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혈당 급등을 막고 포만감을 유지해서 하루 생활하는 데서 리듬을 안정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과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 몸에서 흡수하고 하는 데 있어서 부담되지 않게, 그리고 지속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양제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타민C를 포함해서 4순위 정도까지 필수 영양제를 꼽아두신다면요? 당연히 앞타민C가 우선 첫 번째겠죠. 비타민C나 앞타민C가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비타민C가 중심이 돼서 글루타치온과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나 앞타민C를 섭취하시는 거, 그래서 혈중 농도를 유지하시는 거,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위로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결핍 가능성이 높다거나 전신적인 영향을 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하나씩 꼭 먹고 있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실내 생활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결핍이 흔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거든요. D는 면역이나 근육이나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으면은요, 혈중에서의 농도가 낮으면 감염 위험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를 하루에 1000IU씩, 1000IU 이상을 먹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용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IU씩 저는 꼬박꼬박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드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오메가3가 있는데요. 오메가3는 심혈관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혈관 기능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량 원소 중에 마그네슘을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에너지 대사라든지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특히 수면에 있어서 아주 깊은 잠을 자고 꿀잠을 잘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게 마그네슘이 현대인 식단에서는 부족하기 쉬운 미량 원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결핍될 때에는 근육이 막 경련해서 막 쥐가 난다거나 하는 것이 있죠. 그러한 것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마그네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념하셔가지고 드시는데, 이게 결국은 개인의 결핍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이 어쨌든 이 4가지 축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추고 있는 상위권의 영양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뭐 또 없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비타민 B군, 그중에서 특히 비타민 B3,
니아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NAD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의 그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노화를 조절해주고 DNA 복구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피로나 집중력 저하나 피부나 이런 데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비타민 C하고 같은 수용성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일 경우에는 이게 배출되기 전에 얼굴 홍조라든지 간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중에 섭취를 주의하거나 효과가 부풀려진 것이 있나요? 민감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나 건기식 중에서 조심해서 써야 하는 거, 효과가 과장되기 쉬운 것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주의가 필요한 것은 몸에 쌓일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들, 비타민 A, D, K, 이거는 우리 몸에서 결핍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비타민 D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수치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 복용할 때는요, 위장장애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갑상선 등에 대한 독성 문제가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갑상선 등이나 이런 데 독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요오드나 셀레늄 같은 경우도 과하게 복용하시게 되면 감각 신경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감각신경 이상이나 이런 걸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3가 또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같은 경우는요.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드시지 마라가 아니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영양소들이 나한테 부족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보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브라고 하는 건 이제 한약재도 허브죠. 이 허브 추출물은 이거 자체가 복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주된 지표 성분이 있고 유효 성분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속 성분들이 있는데 이 부속 성분들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거나 특히 간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허브는 한약재는 천연 물질이야라고 근데 뭐가 문제가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연 물질이라고 해서 이것이 안전한 물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천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브 추출물들 같은 경우도 조심해서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가장 과장되기 쉬운 제품들 중에서 디톡스 관련된 거, 해독 관련된 거, 장 청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방을 녹인다라고 해서 다이어트 관련된 거, 그래서 막 먹기만 해도 살 빠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과장된 표현들로 제품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네랄 소금물 한 스푼이면 영양제가 필요 없다. 이건 너무 과장되고 너무 단정적인 그런 문구잖아요. 이런 걸 내세우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활성산소 증가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의견인가요? 일부는 일리가 있고요. 일부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요새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마라톤이죠. 마라톤인데 그 활성산소는 결국은 빨리빨리 제거가 될 수 있고 내 몸에서 적정량의 활성산소가 생긴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심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들이 정말 극단적인 경우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로까지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적절한 운동은요, 혈관을 오히려 튼튼하게 하고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지지를 개선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고강도 운동을 장기간 쉬지 않고 반복을 하는 것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충분한 회복을 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지, 회복 없이 우리 몸을 혹사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활성산소를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고 빈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과 동시에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비타민 C와 그 다음에 앞타민 C에 대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일 처음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타민 C가 더 좋습니까? 앞타민 C가 더 좋습니까? 앞타민 C가 비타민 C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런 측면에서 선택하기가 꺼려지시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선택은 본인의 몸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그리고 나의 상태에 어떤 게 더 맞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절대로 앞타민C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앞타민C는 비타민C에 비해서 혈중에서의 비타민C의 효능이나 어떤 작용을 2배에서 많게는 4, 5배까지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그 다음에 일부지만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물론 더 대대적인 임상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더 확보가 된다면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만으로도 앞타민C의 효능이 비타민C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앞타민C보다 떨어지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떨어진다라는 측면은 안정성, 스테빌리티 측면에서 떨어지는 건데,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좋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해부학자이기 때문에 시신들을 많이 해부하는데 1년에 29회 시신을 해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15구 정도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그 중에 간혹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오십니다. 이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해부하다 보면은요, 심장이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그리고 작아져 있는 심장의 좌심실은 피를 모아뒀다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곳이거든요. 그 공간도 좁아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심장이 작아져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머금고 있는 피양도 적으니까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기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의 심혈관의 순환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동물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게 사람한테서는 못하죠. 왜냐하면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비타민C가 결핍되어 있는 생쥐에서는 사람한테서 돌연사로 돌아가신 분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일단 비타민C를 가지고 그 실험을 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실험을 앞타민C 가지고 했는데, 앞타민C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타민C보다도 그런 심혈관 문제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왜냐하면 심장은 우리 몸에서의 가장 중요한 장기고 생명과 직결된 장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효과를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비타민C보다는 앞타민C가 더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연구로 확인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그 결과를 자료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비타민C보다는 가능하시다면 앞타민C를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것이 비용적인 문제나 또는 어떤 효능적인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비타민C, 앞타민C를
같이 혼합해서 복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메가도즈를 하시고 싶으시면 정맥으로 맞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앞타민C의 효능을 직접 눈으로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앞타민C를 가지고 실험한 게 뭐냐면 피부 질환 치료에 관련된 거를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 질환에 대한 거는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아토피성 피부염이 나타난 상황에서 비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 제형보다는 앞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 제형이 효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도 아마 앞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도 판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에 대한 걸 눈으로 빨리 확인해 보고 싶고 효능을 빨리 비교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비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과 앞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을 가지고 서로 뭐 마스크팩도 좋고요. 크림도 제형도 좋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C보다도 앞타민C가 훨씬 더 효능이 더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